여러분들은 비뇨기과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대표적으로는 산부인과는 여자가 가는 곳, 비뇨기과는 네네. 남성이 전문적으로 가는 병원. 네네. 이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나와는 상관이 없는 학과다. 이렇게 학과다. 알고 있었어요. 남자 성기가 아플 때 가는 곳이다? 성기만 아플 때 하여튼 좀 이렇게 약간 대표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느낌. 예, 예. 네. 그래요. 저는 이제 60이 이제 간 넘은 사람인데 이제 비뇨기 계열에 이제 문제가 좀 생겨요. 네네. 예, 그래서 가장 친숙하고 가장 절실한 과가 아닌가. 네. 여기 계신 분들, 젊은 분들이 많은데 비슷하게 생각하셨죠, 근데 솔직하게. 일단 비뇨기과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뇨기과, 여러분들이 아는 비뇨기과라 불렸는데 비뇨는 맞는데 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자꾸 성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성기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관계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남성들만 가는 과라는 게 인식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자는 산부인과, 남자는 비뇨기과, 약간 이런 식으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로 이렇게 비뇨기과에 대한 부정적인 오해가 많냐면 저희 모친도 그 아들이 비뇨기과 의사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면 되게 자랑스럽게 뭐 생각도 하셔야 되는데 여사 아드님 무슨 과야 막 하면 비뇨기과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과, 뭐 피부과, 안과, 뭐야, 비슷한 과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는 나오긴 나왔지만, 비뇨기과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식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2017년도부터 그 비뇨기과를 정식으로 이 비뇨의학과라고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비뇨기과라는 말은 이제 쓰면 안 되는 말인 거죠. 근데 아직도 비뇨기과 의사들 자체도 간판 자체도 안 바꿔. 글자 한 개 늘리려면 또 돈 들거든. 기존 간판 바꿔야 되고. 진짜요? 그래서 비뇨기과라고 대부분 붙이는 경우 많고 심지어 여기 계신 분들도 아직 비뇨기과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보면. 그런데 그 정도로 인식이 아직 좀 많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일단 비뇨기과 하면 이름에서 나오잖아요. 무엇을 다루느냐. 비뇨. 비라는 뜻이 흐르다라는 소리예요. 흐르다라는. 그다음 소변이잖아요. 소변이 흐르는. 그래서 한마디로 소변과 관계되는 모든 과정에 연결되는 병은 저희 비뇨기과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성분들도 소변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된다? 비뇨기과. 그게 맞는 거죠. 우리 모친도 최근까지 방광염이라든가 약간 요실금 증상이 있으시면 산부인과 가셨더라고요, 그게. 뭐 이게 부끄러워서 가신 것도 있지만 잘 모르셔. 근데 실질적으로 요실금이라든가 방광염 같은 경우는 우리 소변, 배뇨계통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산부인과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비뇨기과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럴 것 같아. 몰랐어. 그렇게 되면 뭐 다행히 치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해가지고 악화된 상태에서 나중에 치료가 힘든 상태에서 비뇨기과를 다시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보면. 이게 다 비뇨기과는 남자들만 가는 과고 뭐 성병, 약간 음경 확대, 성기 이런 쪽만 다루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전립선암, 그다음에 방광암, 신장암, 요관암 전부 다 소변과 관계된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소변 볼 때 문제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비뇨기과로 가시는 게 제대로 가시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병 같은 경우라든가 우리 말 못하는 성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나 수술 같은 것도 또 이렇게 비뇨기과에서 담당을 하는 분야니까. 그리고 전립선 비대, 그다음에 과민성 방광, 여성분들 자주 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소아 또는 여성을 전문으로 하는 비뇨기과가 따로 또 있어요, 보면. 생각보다는 비뇨기과까지 하는 일이 워낙 많잖아요. 성기부터 암 수술까지 워낙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성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도 비뇨기과에 오는 걸 꺼리시는 이유가 혹시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뇨기과 가면 바지를 내려가지고 자기 생식기를 보여주고 이런 여러 가지 검진을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비뇨기과의 대부분 검사는 문진으로 끝나는 경우 많고요. 다른 경우 같은 경우도 소변 검사나 피 검사 같은 것으로 다 해결이 되거든요, 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지 벗는 일이 거의 없어요, 진짜. 남자가 봐도 바지 벗으려면 올려 하면 안 봐. 너가 왜 봐야 내가 이거. 진짜 오해하고 있었네. 네, 그러니까 자기 소변이 잘 안 나오는데 굳이 바지 벗고 얘기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지 벗는 경우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실질적으로 바지를 벗는 경우는 방광 내시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립선 검사를 할 때
약간 성기를 보여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약간 성기를 잡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남의 성기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고 아무 그 허리 큰 잠옷에 채우셔도 돼요 그냥. 우리 성인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자기 꽈추도 보잖아요 이렇게 오줌 누면서도. 그러면서 저 약간 어린 애들이라든가 청소년 아니 특히 애들 말 못하는 애들은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보면. 그래서 주변에 잘 봐줘야 되는데 아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꼭 또 알아야 되는 이제 비뇨기 응급 있습니다 보면. 이게 보통 주 양육자가 엄마들이잖아요 보면. 그러면 잘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 얘가 뭘 욕을 하는지 애가 막 울기만 울고 잘 몰라. 그래 이런 아들 둔 어머니들이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점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가면 그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퀴즈.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히틀러는 1개를 가지고 있고 괴링은 2개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주 작았던 것은 무엇일까? 내용이 꼭 수수께끼 같잖아요. 정답이 뭐겠습니까? 고아? 맞습니다. 정답은 고안이에요, 고안. 히틀러의 고안이 하나뿐이었대요. 되게 놀랍죠? 이 내용은 독일의 역사 교수가 그 이전에 히틀러가 1923년 미넨에서 맥주홀 폭동이 실패하고 아마 이게 구속됐나 봐. 그때 교도소에서 받은 신체 검사 문서를 발견했는데 그게 보니까 이 잔은 매우 건강하다. 하지만 잠복관이 오른쪽에 있다라고 적혀 있었대요. 잠복관은 태어나기 전에 고환이 이제 음낭 속으로 완전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우리 음낭 알죠 주머니. 그래 2개가 쏙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어떤 상태에서든 음낭까지 다 못 내려오고 이 복강이든 통로든 거의 입구든 걸려 있는 게 잠복관이에요. 이런 경우는 애기들 태어나면 만져보잖아요 보면. 하나가 없어. 만져도 보다 보면 약간 위에 걸린 경우도 있고 이게 사타구니에서 만져지는 경우도 있고 복강 안에 심지어는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체중으로 태어나면 이런 또 잠복관이 또 흔하거든요 보면.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되면 고환이 안 보여도 한 6개월에서 한 1년 기다리면 자동으로 내려와. 근데 1년이 지나도 안 내려온다. 그러면 계속 기다리면 안 돼요 보면. 옛날 분들은 아이고 크면 다 나온다 생긴다는데 그게 갑자기 왜 생겨?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사를 받고 18개월 안에는 무조건 치료를 받고 다시 밑에 당겨서 고정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나중에 또 고환도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이렇게 또 재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네네. 태산봉알이라고 그래가지고. 태산봉알.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크기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네네네. 그게 그런 경우였죠. 하나가 좀 덜 내려와가지고 못 자라고 한 놈은 어휴, 얘 때문에 자기가 일을 다 해야 돼. 더 커진 거죠 이렇게.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남자가 바지 꽉 끼는 거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안 같아요? 되죠. 바지 꽉 남자는 끼는 거 선선하게 이렇게 네. 습하지 않게 잘 관리를 하고 여자들은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남자는 하체를 시원하게 해주면 좋다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보면. 습진 걸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자 만드는 세포가 온도에 되게 민감해요. 따뜻하면 안 만들어요, 얘들이. 시원해야 만들기 때문에 주변보다 한 1.5도에서 한 2도씨 정도 낮아야지 얘들이 왕성하게 막 이렇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낭에 정상적으로 위치해야만 정상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복고환증이 치료되지 않으면 계속 복관에 있으면 이 안에서 이게 고환암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반인들에 비해서 한 40배 정도까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 잠복관 경우도 수술로 치료 100%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8개월 이전 시기 놓치지 말고 무조건 하시라. 그리고 고환염증증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밤중에 애가 아파서 울고 막 뭐 이렇게 어디가 아프다 말 못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울기만 우는데 보니까 고환이 한쪽 빨갛게 부어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모르면 아이고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해열제 먹이고 버티다 보면 고환 죽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게 고환이 스스로 꼬여가지고 혈관이 이제 피가 안 통하니까 스스로 죽는 경우인데 이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 놓쳐버리면 고환 잘라내야 돼. 근데 제가 뭐 이거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대부분 꼬이는 방향이 정해져 있거든 비슷하게. 그러면 내가 이게 애 머리를 저쪽으로 하고 이렇게 꽈추를 보면서 불알을 딱 잡잖아 이렇게. 그럼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책을 넘기는 방향. 이렇게 돌리면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풀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하면 더 꼬이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이 반대 방향으로 꼬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꼭 엄마한테만 육아를 다 맡기지 말고
아빠들이 또 아들이 있으면 이게 또 집중적으로 잘 보면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주면 훨씬 좋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혹시 그 우리 전립선이 어디 붙어 있는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혹시 아세요 혹시? 그러니까 방광이 위에 있고 전립선이 밑에 있는데 전립선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많이 다녀봤어요. 이제 10여 년 전서부터 이제 전립선이 좀 안 좋아가지고 사실 요즘에 이제 빈뇨 네. 자주 하고 또 소뇨, 그러니까 양이 작다. 예. 네.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야뇨하고 김박뇨더라고요. 김박뇨. 아. 그래서 요즘에는 최소한 그 자기 3시간 전에는 뭐 커피도 안 마시고 물도 안 마시고 가급적 음료를 안 마시려고 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자면서 소변이 마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네. 이게 수면의 질이 많이 안 좋은 건데 네.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또 이게 크기는 좀 상이하지만 그 전립선이 크면 소변 보는 게 힘드니까 삶의 질은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전립선이 대략 크기는 한 20g 정도. 우리 밤이죠, 밤. 우리 가을에 밤 많이 먹잖아요, 밤. 네네. 밤 딱 크기야, 밤 크기. 근데 30, 40대부터는 계속 커진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계속 커지고 50대, 60대 되면 50% 이상에서는 비대져 있어요, 이미. 다 커져 있는데 그 증상이 심하다, 안 심하다, 그 정도 차이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정상인의 뭐 한두 배 커져도 비대증이고 5배, 심지어는 저는 한 10배, 15배가 커지는 경우도 봤거든요.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네.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전립선이 커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포가 뚱뚱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방광이 있고 방광에서 여자분들은 요도가 바로 연결돼가지고 한 4cm밖에 안 돼. 그러니까 소변이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남자는 바깥에 뭐가 달려 있잖아요, 보면. 길도 길어. 근데 거기에 굳이 또 중간에 전립선이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통과해서 나와야 돼. 얘 위에 제가 방광이에요, 방광. 여기에 달려 있는 게 전립선이고, 그럼 얘가 커지면 밖으로만 커지는 게 아니고 오줌길 안으로도 커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소변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염증 생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염증이랑 관계없고 얘들이 이제 뚱뚱하게 살이 찐 거죠, 이렇게. 그래서 길이 저만큼 좁아져 있으니까 그 소변도 양이 작고 잔뇨감도 남고. 남아 있는 걸 분명히 느끼는데도 후련치도 않고 예, 마무리를 해야 돼요. 전립선이 옆으로만 커지는 게 아니고 방광 쪽으로도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광 쪽으로 계속 막 들이대. 그럼 방광이 자극되니까 소변이 얼마나 자주 나오겠어요. 요도를 눌러가지고 예. 이게 전립선 비대증이에요. 너무 격하게 공감하셔가지고. 그냥 간단할 때는 약으로 치료가 되는데 심하면 수술해야 되고. 요 밑에 근육처럼 생겼죠, 이게. 네네. 요게 그거예요, 이렇게. 우리 관략근. 오줌 참을 때 힘주면 얘를 쪼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전립선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그 요실금 생긴 데 있잖아요. 요걸 자르다 보면 요 근육이 약간 다칠 수 있거든. 자르다 보면. 그래서 이 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삶의 질을 너무 떨어뜨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궁금해하실 게 그럼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암으로 발전하느냐?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감기 걸렸다고 폐암을 걱정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별개의 질병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게 2014년 바이칼로에서 발견된 4,500년 전에 죽은 남자 유골인데요. 연구 결과 이 유골은 한 35세에서 한 45세, 비교적 젊은 나이죠. 근데 역대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암으로 죽은 인간 유골이었습니다, 이분이. 근데 과연 그러면 이분은 어떤 암으로 돌아가셨을까요? 바로 전립선암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전립선. 자, 엉덩이부터 해가지고 머리뼈까지 암세포가 다 발견된 거예요. 이분은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 엄청난 통증이 심해가지고 돌아가셨을 건데, 근데 이 유골에 발견된 게 뭘 의미를 하느냐. 이렇게 현대인들에게도 익숙한 병이 암이잖아요, 보면. 근데 수천 년 전에도 인간의 죽음에는 이게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게 밝혀진 거고, 또 이뿐만 아니고 2200년 된 이집트 미라에서도 암세포가 발견됐는데 전립선암으로 이게 추정되었거든요. 아니 근데 전립선 암인데 유골 머리에 암이 있어요?
전립선암이 전이가 제일 잘 되는 부분이 뼈예요, 뼈. 그래서 이전에 그 좀 먹고 살기 힘들 때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뼈가 부러져서 왔어요, 이렇게 응급실로. 이 전립선암이 이 뼈로 전이가 된 거란 말이에요. 되게 약할 거 아니에요. 툭 부딪혔는데 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이미. 근데 알고 보니까 이미 말기 전립선암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뼈로 전이가 잘 되는 암이 전립선암입니다. 무섭다. 근데 이 두 유골의 공통점을 보면 둘 다 부족장 아니면 왕으로 추정되는데 왜일까요, 과연? 전립선암은 그 흔히 우리가 황제암, VIP암이라고 해가지고 불리는데 실제로 우리 덩샤오핑 전 중국 주석, 야키히토 일본 왕,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그다음에 그 로버트 드니로 배우 같은 분들도 전립선암으로 투병하셨거나 돌아가셨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대체 왜 왕이나 대통령, 유명인사들이 전립선암에 잘 걸릴까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 약간 좀 잘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구화된 식생활 되면서 전립선암이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유력한 설명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유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오래 살고 또 오래 살면 전립선암이 많이 노출되니까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4,500년 전에 35살, 45살이면 어마어마하게 장수인 거죠, 솔직하게. 다른 남들은 5년 생존율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전립선암은 10년 이상 보통 생존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면 그 이유는 전립선암 자체의 암세포가 증식이 매우 느리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에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부검을 해서 보면 한 14%까지 전립선암이 같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이 자료는 그 미국에서 암 발생 통계율을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미국에서는 전립선암이 1등이에요. 우와. 사망은 2등이고. 어머머. 그만큼 전립선암은 서구화된 사회에서는 심각한 병이에요. 최근 우리 국내 남성 암 발생률도 5위 안에 몇 건이 들 정도로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도 많이 서구화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전립선암 환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립선 암 후유증 같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전립선암이 이 부작용이 있느냐, 그 자체가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고 수술하게 되면 일부분에서 발기부전, 요실금, 그리고 수술하게 되면 우리 정낭이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 정액을 만드는 중요한 기관이 있거든요. 같이 다 제거를 해요. 그래서 이제는 수술하게 되면 정상적인 임신이 이제 불가능해지죠. 그리고 나는 이미 뭐 아기는 다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정액이 없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 마지막에 그 팍 발사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보면. 행복합니다. 너무 좋아하신다, 잠시. 나 이쪽 쳐다보고 얘기해야겠다. 아니 그 보는 만족이 크단 말 솔직하게 아니 남자들이 이게 공감하잖아요. 이게 저만 쓰레기 만들지 말고. 아니 근데 그게 안 나가. 드라이 이제큘레이션이 돼가지고 그냥 울컥울컥 하는데 전혀 안 나가요. 그래서 그 휴지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게 대신, 예. 발사가 안 되면 몸 안에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 만들어지지 않은 거지. 아니요, 그 만드는 기관이 없어졌다니까. 장기가 없어져 버린. 그래서 그냥 느낌만 나고 대신 그 느낌은 느낌 나나. 그 느낌이 이렇게 절정 으악해서 팍 했을 때 걔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좀 되게 속상하겠네요. 그게 너무 싫지만 일단은 수술 암이 중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수술을 안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